유명한 엘리어트의 역사 의식과 관련된 김종길 비평가의 현대성 지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소재와 의미는 현대라는 글, 첫 번째 실론집 실론에서 현대라는 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의미 뭐 이런 짧은 글들이 있거든요. 예술의 소재는 넓은 의미에서 경험 전반이다. 자, 그러니까 소재가 자연물이든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이 소재가 된다. 소재는 예술적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변형하고 변질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에 근거해서 김종길 비평가가 현대시의 여러 특징들을 지금 항목별로 현대, 그다음에 소재, 의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소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유치하다. 그래서 소재에만 모더니티를 찾으려는 의도는 근시한 적이다. 소재 자체가 모더니티를 갖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 안에는 앞에 나오는 예술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핵심이겠죠. 소재 자체가 시의 모더니티, 현대성을 판가름하지는 않는다. 예술적 과정, 그것이 이제 현대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경험 전체가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시적 형상화 과정에서 변형된다. 는 의미, 그리고 내용보다는 형상화 방식, 즉 형식이나 기법을 중시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엘리어트를 계속 인용해서 소재 방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재의 현대성이 아니라 예술적 과정, 그 속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의 현대성이다. 그래서 융합이란 말이 이제 소재가 그대로 작품화되지는 않겠죠. 그것이 변형되고 변질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각주 13번 소재라는 글에서 김종길 비평가가 언급하는 것에서 우리가 역시 엿볼 수 있는 것은 엘리어트의 현대시 이론, 그죠?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 현대시, 모더니즘 혹은 이미지즘 이론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와 대립적인 어떤 개념으로 엘리어트가 현대시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에서 김종길 첫 번째 실론집의 관점이 형성되고 있다. 정서의 차원보다는 형성화 차원에 의의를 둔다. 정서의 방점을 찍는 것은 역시 낭만주의 시 이론이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그 아래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의 크기라는 표현이 엘리어트가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김종길은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압력을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자, 이것도 상당히 좀 미시적인 분석에서는 중요하게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 김종길이 상정하고 있는 현대시의 조건은 시의 객관적 존재성을 규명한다라는 것이죠. 자, 시가 객관적 존재성을 갖는다. 이 말이 바로 시를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 만들어지는 그 발생론적 과정에서 시인이 먼저 있었을 테고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와 사회 환경이 있었을 텐데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이제 현실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사회 혹은 역사적 상황 뭐 이런 게 다 현실이죠. 그런데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나 시인의 삶이나 시인의 사상이나, 그죠? 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뭐 예술적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 결과 만들어진 이 작품, 시라는 작품 자체가 하나의 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게 바로 엘리어트의 현대시 이론의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이죠. 그리고 그것은 신비평이라고 하는 문학 연구 방법 혹은 비평 방법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존재로서 시를 본다는 것이 이제 현대시 비평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한 영미신 비평의 그 김종길 비평의 이론적 토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의 객관적 존재성 인식은 포엠이라는 글에서 역시 첫 번째 실론집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경향이다. 자, 이건 이제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현대 사회는 대체로 이 전문화가 되고 분야별 전문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과 기능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이제 어떤 분야에 뭐 그게 시든 아니면 학문이든 아니면 경제적 어떤 사업 분야, 비즈니스 분야든 이제 인간을 거기에 결합을 시키면 분리하지 않고 비분리를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혹은 공정성, 뭐 형평성 이런 걸 따질 때는 인간적 고려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쉬운 얘기지만 수능 시험에서 결과로 나온 점수만 가지고 사정을 해서 카트라인을 정하죠. 그 사람이 어떤 여건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불리한 여건에서 노력했는지 그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과정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결과만 가지고 점수만 가지고 경쟁을 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인간적인 요소들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많은 이제 경우의 수들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제 기능과 인간을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나 시인이라는 것이 2000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오랜 동안 필요 이상으로 경의의 대상이 되었다. 시인이 경의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건 낭만주의 시관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직도 낭만주의 시가 전통이 가장 강했던 것이 영국이니까 개간 시인이라는 게 있죠. 시인에게 왕이 뭡니까? 직위를 주죠. 직위를. 그게 개간 시인입니다. 고대 히랍 사람들은 시인을 제작하는 사람, 시를 제작된 것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시인의 위상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다, 제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시인을 엄청나게 높은 위상을 가진 것으로. 왜 그럴까요? 낭만주의 시관은 감정을 중시하지만 그 감정은 보통 사람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거의 영감에 가까운 천재적인, 그래서 천재라는 개념이 낭만주의 실론에서 생겨납니다. 파생됩니다. 시인은 천재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는 감정의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분출인데 그때 그 감정은 보통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귀한 감정이에요. 거의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재만이 가지는. 그러니까 시인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거죠. 개간 시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시인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엠이라는 서구의 어원이다. 현대시는 시의 어원으로의 획이다. 낭만주의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시가 처음 발생한 어원을 따지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원래 제작하는 사람이니까 시인은 시를 힘찬 감정의 유로, 이게 이제 워즈워스의 낭만주의 시의 기본 정의죠. 로 보기보다는 의식적인 작업, 인위적인 거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란 겁니다. 정념에 대한 기교의 우위다. 정념은 파토스인데 이 파토스는 내가 의지로 강하게 내 파토스를 강력하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낭만주의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파토스는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엘리어트의 시론인 몰 개성론. 그래서 개성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낭만주의 그리고 반인간주의, 안티휴머니즘, 안티로맨티시즘, 그 다음에 몰 개성론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공통분모는 시와 시인의 분리다라는 것이죠. 시를 그 자체로 작품으로 간주한다. 그것을 자족적인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시인을 크게 시인의 삶과 시인의 사상과 시인의 이념 이런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념보다는 기교의 우위를 주장하는 관점. 자, 이걸 앞에서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봉건은 하는 것은 이 글은 기존의 논의 중에서 첫 번째 실론지 시론에서 시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서구의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엘리어트의 중요 개념인 전통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서구 신비평의 영향을 받아 시와 시인의 분리를 주장하던 김종길이 두 번째 실론집 진실과 언어에서 시인의 진실과 체험을 중시하고, 이때 진실은 시의 진실이 아니고 시인의 진실에 해당되니까요. 언어는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시인에게 속하고 언어는 시에 속하니까 진실과 언어라는 이 실론집의 제목 자체가 시인도 중요하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연구되어 왔는데 재고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논문을 쓴 내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즉 김종길은 비록 소박한 형태이지만 첫 실험지 실론에서 이미 엘리어트 비평의 중심 개념인 전통과 역사의식을 내면화했으며 이랬습니다. 엘리어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어트가 시와 시인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통을 중시해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의식을 중시해요. 앞에서 우리가 인용한 엘리어트의 말을 한번 읽어봤죠.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그죠?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그 전통이 이 현재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동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비동시적인 과거의 것들이 다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1세기 그 엘리어트의 역사의식에 따르면 그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를 쓴 사람하고 동시대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대 21세기 2024년인데 2000년대 한국의 문학, 한국 시 이것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세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를 쓰는 젊은 시인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요. 그런 시인보다 역사의식을 가진 시인이 더 위대한 시인이 된다는 거죠. 엘리어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현대성을 주장하고 중요시하고
현대 모더니즘 시, 이미지즘 시를 선구자이고 시와 시인의 분리를 주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과 역사의식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길 비평가의 경우에 첫 실현집에서 과연 이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연구가 그렇게 안 된 거죠. 첫 실현집은 시와 시인의 분리를 김종길 비평가가 신비평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지키다가 두 번째 실현집에 와서 시인의 진실을 그리고 체험을 중시했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단절해서 생각하는데 이 논문 내가 이제 그런 선행 연구들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연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김종길 비평가가 첫 실론집에서 이미 전통과 역사의식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시의 객관적 존재성과 시와 시인의 분리를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신봉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무엇을? 시의 객관적 존재성과 시와 시인의 분리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실론집에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일종의 주장하려면 그냥 주장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논문이란 건 그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논지를 그냥 막 주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제3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만 갖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그래서 첫 실론집에 김종길 비평가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인용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서론에서 먼저 얘기했다고 해서 그죠? 그 끝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그것은 내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논지를 먼저 이렇게 문제의식으로 내가 이런 걸 이 글에서 밝혀보려고 한다. 규명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것은 가설이죠. 그죠? 가설로 제시해 놓고 이제 본론에 들어서 이제 입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16번, 17번 둘 다 실론에서 나오는 김종길 비평가의 비평문입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2장은 한국 시인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시인인가 하면 박목을, 유치환, 윤동주, 민재식, 성창경 등의 시인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김종길 비평가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시인들을 지금 5명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이 시인의 면면을 봐도 모더니즘 시인들이 아니에요. 참 특이하죠. 왜? 이론적 토대는 엘리어트의 모더니즘 시 이론인데 실제 시인론에서는 박목을, 유치환 이런 시인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시인이라는 인간을 통해 시에 접근하는 실제 비평의 방식이 단지 자기 시 이론가의 모순과 균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 비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인과 시를 분리하지 않는 어떤 관점의 비평문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청만 유치환입니다. 현대 시인으로서 매우 소박하고 단순한 시인일지 모른다 그랬어요. 왜 현대 시인으로 소박하다 그랬을까요? 현대 시인이 되려면 엘리어트적인 관점에서, 그죠?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시인이 가진 어떤 내면의 파토스나 또는 시인의 자질 이런 것보다, 진실보다 작품 자체의, 그죠? 형상화 방법이 더 중요하죠. 기법과 형식이 더 중요하죠. 그 자체가 얼마나 현대성을 가졌느냐.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청만은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는 겁니다. 왜? 언어적 기법이, 그죠? 형상화가 그렇게 현대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소박하면서도 거대하고 명확한 사색의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색.
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시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유치한 시인은 사색의 시인이다. 그에게는 자기가 신이라는 의식은 따로 없지만 끈기 있게 그리고 열렬하게 인생과 우주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함으로써 크고 힘찬 시를 쓰고 있으며, 시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지금 이 유치한 시인이 어떤 시인인지를 계속 얘기해요. 뭐 사색이다. 그 다음에 인생을 탐구한다. 우주를 탐구한다. 철학과 품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는 현대 시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뭐예요? 지속의 시인이다. 지속적이다. 변함없다. 한결같다. 그는 대가로서의 풍모, 그의 대가로서의 풍모는 바로 그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글이, 이 논문이 지금 밝히려고 하는 가설은 첫 실론집에서 이미 김종길 비평가는 신비평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용입니다. 시인이 되기도 시를 쓰는 것만큼이나 참담한 인간 수업이라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은 충동에서 다시금 윤동주 씨의 시인으로서의 생애와 그의 시에서 보는 인간적인 채취가 아깝고 그리워지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 문장 상당히 긴데 핵심만 요약하면 윤동주의 인간으로서의, 즉 시인으로서의 윤동주가 그립다는 얘기예요. 그의 인간적 품격이 혹은 인간적인 어떤 인격이 참 그립다. 그리고 일찍 죽었으니까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보세요. 시인이 되기도 시를 쓰는 것만큼이나 참담한 인간 수업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것을 재강조하고 싶다. 윤동주가 못될 바이면 차라리 하나운의 행렬 속에 끼어 보리필이라도 부르는 것이 시인 되기에는 다양한 조건일지도 모른다. 윤동주와 하나운을 지금 같이 등장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서열을 지금 두고 있어요. 윤동주가 더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하나원이다. 윤동주가 못 될 정도면 하나원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론집으로 갑니다. 진실과 언어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A and B, 그죠? 진실은 시인이 가진 인격이고, 언어는 시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죠? 형상화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진실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하니까 진실과 언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진실의 시적 언어화 이랬어요. 이 진실은 시인이 가진, 그죠? 어떤 내면이고, 내면의 어떤 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언어로 시적으로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실론집에서 비로소 그런 관점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첫 실론집에서 그 흔적들을 이미 발견할 수 있다. 자, 1부는 진실과 언어, 2부는 시의 언어, 3부는 한국 현대시인론, 4부는 한국 현대시의 제문제, 5부는 현대시의 운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또 이제 역시 2부는 이론적인 것입니다. 언어, 이미지, 운율의 관점에서 현대시를 규명한다 그랬고, 산문시, 실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언어, 이미지, 운율이에요. 이것은 뭘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까요? 시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그죠? 존재적 가치로 보고 그 속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미지와 운율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비평적 관점이 어떻게 보면 이 문학 교육과 어떻게 보면 상승작용을, 윈윈 작용을 해서, 왜 문학 교육을 하고 문학 대학에서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이 시를 가르치고 배우고 할 때는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 운율이 어떻고, 그죠? 비유와 상징이 어떻고, 이미지가 어떻고, 화자가 어떻고, 운율이 어떻고, 이렇게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문학 교육에서 대학
국문과까지도, 영문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신비평은 영문과에서만 수용된 게 아니고 한국 문학 전체에, 그래서 국문과 문학 수업에서 바로 이 신비평적 관점이 1950년대부터 기초 베이스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뭐 1차 과제 해보고 했지만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기본 베이스는 바로 신비평적 관점에서 작품 자체를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분석, 그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없이 그냥 여러 다른 얘기들을 가지고,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뭐 아무리 해봐야 기초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흔들립니다. 뭐 약간 엮일로 세면 너무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손흥민 축구 선수의 아버지, 그죠? 손웅정인가요? 그분이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축구를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쳤는지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데, 그걸 줄여서 월클이라고 그러죠. 월드 클래스인데,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축구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기본을 철저하게, 그죠? 훈련하고 연마하게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그죠? 그래서 양발을 다 잘 쓰잖아요.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도 잘 쓰잖아요. 주발은 오른발인데 왼발도 거의 오른발 못지않게 잘 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약간 옆길로 샜는데 엉뚱한 그죠?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구도 기본이 중요하지만 이 문학도 기본이 중요하다. 문학 연구나 문학 비평도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본을 우선은 습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언어 2부에서 언어, 이미지, 운율 이런 것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산문시, 그죠? 산문시는 시의 형태죠. 그죠?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태가 변해 온 것입니다. 자, 3부가 또 이제 관심을 가질만 하죠. 왜? 첫 실론집의 시인론이 아까 5사람이었는 5시인인데 이 두 번째 실론집에 어떤 시인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지. 근데 거의 비슷하죠. 그죠? 육치현이 또 나왔고 조지훈도 나오고 박목울도. 그러니까 김종길 시인이 비평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면 김종길 비평가가 어떤 시를 선호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부가 재미있는데요. 비극적 항월 이랬어요. 한국 시에 있어서의 비극적 항월. 자, 이런 거는 좀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김종길 비평가의 이 비평문 자체를 우리가 또 읽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 김종길 비평가를 연구한 논문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평문도 읽어봐야 돼요. 도대체 비극적 항월이 뭐냐? 그죠?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장시의 가능성, 엘리어트의 영향 이런 것을 4부에 다루고 있고 5부는 이제 영미 시인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이츠, 엘리어트, 긴즈버그 전공이 영미시 전공이었으니까 영문과 교수였으니까 자 이제 일부 진실과 언어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적 토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실론집의 중심 과제가 현대성에 대한 해명이었다면 두 번째 실론집의 중심 과제는 한국시에 대한 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종길 비평가가 볼 때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1950년대부터 60년대, 65년에 이 첫 실론집이 첫 실론집은 65년이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두 번째 실론집은 70년대까지 이르죠. 그러니까 한국시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기가 볼 때 한국시가 지금 아직도 수준이 미달한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고 분발해야 된다. 한국 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시 비평의 중심 과제로 삼는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성의 규명에 초점을 두었던 일반론적 관심을, 왜냐하면 첫 실론집에서는 좀 일반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국시의 비판. 그래서 3장은 한국시의 현황이고 4장이 한국시 비판입니다.
4장의 제목 자체가 한국 시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시가 현대적인 것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실험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험,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단원, 두 번째 단원이 그죠? 한국 현대시의 시적 실험과 초월이었잖아요. 그때 실험.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더니즘 쪽에 속한, 크게 보면 모더니즘, 리얼리즘, 그리고 전통주의 이렇게 크게 3등분할 때 김종길 비평가의 위상은 시도 그렇고 비평도 그렇고 일단 크게 분류하면 모더니즘에 속하는 거죠. 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엘리어트가 세계 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의 선구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을 역시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한국 시의 현실에서 실험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실험을 뭡니까 표방하고, 그죠? 자기가 실험시를 쓰는 실험시인이라고 표방하고 실험시를 쓴 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종길 비평가가 볼 때 그게 다 성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험이 다 성공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과 언어, 언어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실험 정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험 정신 이런 거 다 포함한 게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말이 너무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박한 언어라서 그렇지, 이 진실에 속하는 것은 다 시인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이전의 세계, 이것입니다. 언어 이전의 어떤 사상, 감정, 모든 것입니다. 정신,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실험도, 실험 정신도 어떻게 보면 진실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언어화가 되지 않으면, 언어적 형성화 방식의 수준이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좋은 실험시가 아닌 것이죠. 실험이라고 해서 다 좋은 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성의 발견, 연결성의 회복, 진실과 언어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론은 한국 시가 당면한 침체와 혼미를 극복하려는 비평적 개입이었다. 그래서 이론과 이러한 실제 비평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성이라는 용어는 자기 엄격성,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격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 조금이라도 뭐예요? 흠이 없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비평적 지성의 회복, 이런 것을 이제 한국 시인들에게 그리고 비평가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자, 김종길 시론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이 두 용어의 차별성을 음미한다. 자, 연결성과 비평적 지성, 이 두 용어가 어떻게 보면 김종길 두 번째 실론집의 키워드인데, 자, 연결성, 이것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죠? 혹은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학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죠. 이것은 언어 이전의 세계입니다.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결성을 가진 즉 진실한 시인이 시를 썼을 때 일단 그렇지 못한 연결성을 가지지 않은 시인이 시를 쓴 것보다 좋은 시가 되겠죠. 일단은 그렇다고 다 좋은 시는 아니죠. 왜? 언어가 뒤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성이 하나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비평적 지성. 지성을 가지고 비평적으로 시인도 이걸 가져야 되고 비평가도 가져야 된다. 자, 인용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최근 어느 자리에서 우리 시단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안입니다. 요청이에요. 요청. 연결성 내지는 비평적 지성의 회복을 말한 바 있으나 이것은 기실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을 포함하는 주장이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연결성도 제안하고 비평적 지성의 회복도 제안했는데 이 두 개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에 연결성은 비평적 지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전자가 윤리적인 관점에 대하여 후자는 지적인 관점입니다. 자, 윤리적인 관점이란 게 뭘까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문학인이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하기 전에 가져야 될 어떤 정신세계죠. 그래서 그건 윤리적인 관점이고 후자는 지적인 관점입니다. 윤리성과 지성의 관점이 다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도 윤리성
과학 중에서도 특히 생명공학, 요즘 뭐 복제 양둘리 예를 들면요. 복제 기술을 연구하는 생명공학을 하는 과학자가 지성만 갖고 연구를 한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그 뭡니까? 비극적 연구 결과가 인류에게 큰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뭘 강조해요? 윤리성도 강조하죠. 공학자들도, 즉 과학자들에게도 윤리성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그죠? 윤리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문학에서는 하나는 비평적 지성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리성이 차원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 연결성은 윤리적 관점인데 비해 비평적 지성은 지적인 관점이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 주 관심에 이 얘기를 접목시켜 보면 시와 시인을 분리하는 관점과는 좀 다르죠.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 이전에 시인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시인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평적 관점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론집에 오면 더 그것이 강해져서 그래서 진실도 중요하다. 윤리성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종길은 당시 시단의 문제점을 계속 비판합니다. 첫 번째 추천제도. 추천제도란 게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등단 절차인데 과거에 이 시기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한 60년대까지 추천제도로 등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그때 물론 신춘문예가 있었죠. 신춘문예 위에 이제 문예지로 등단할 때 심사위원 혹은 추천위원이 작품을 추천했죠. 그래서 시인을 추천했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은 2회, 3회 추천, 2회 추천도 있고 3회 추천도 있고 그랬어요. 추천을 한 번 받고 시인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번 혹은 3번을 받아야 시인이 되는 그 절차입니다. 그게 이제 추천 제도예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문예지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보통 선정을 하죠. 공모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추천은 공모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천권을 가진 추천위원은 상당한 권한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시인이 되려는 문화생들이 그 추천위원들한테 배우고 그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추천을 계속 이제 요청하는 그런 구조가 추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걸 비판했어요. 둘째, 실험의 반성. 아까 얘기했죠. 실험이 막 누구나 실험실을 쓴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셋째, 순수대 참여와 같은 양분법의 지향. 60년대 한국 문학의 가장 큰 이슈는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의 대립이었죠.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는 순수시를 쓴다, 나는 참여시를 쓴다. 이게 너무 그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향한다는 것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 넷째, 작품 발표와 시집 발간의 절제. 너무 작품을 많이 써서 시집도 많이 내는 걸 이제 자랑으로 여기는 시인들이 간혹 있죠. 아마 이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절제해야 된다. 김종길 비평가는 시인이자 비평가였는데 시도 굉장히 많이 발표 안 하고 비평도 많이 발표 안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기가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많이 작품 발표도 하고 시집도 너무 많이 내니까 그게 사실은 작품의 수준과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비례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쓰고 많이 책을 내면 수준이 그죠?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인과 시 사이에 명확한 분절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실론집의 제목이 진실과 언어예요. 딱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자, 인간과 문화, 경험과 사물, 시인과 시 사이에 명확한 분절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이건 내가 이제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연결성과 비평적 지성이
우리 한국 시단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주장하는 그것부터가 벌써 그죠? 시인과 시를 완전히 분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두 가지 주장에는 단순히 지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어떤 정의적인 관점, 정의, 그죠? 정의라고 하는 게 앞에서 나왔던 그 정령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크게 보면 카테고리는 같습니다. 이 정자가 감정, 정서를 의미하는 정자고 의는 의미, 그죠? 의도 이런 것이니까요. 정령, 감정적인 어떤 의도 뭐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후자를 필자는 여기서 주체성의 관점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랬어요. 후자가 뭐예요? 정의적인 관점이에요. 그걸 주체성이다. 그럼 앞에서 연결성도 어떻게 보면 정의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연결성, 윤리적인 차원. 이게 다 요 카테고리예요. 지적인 카테고리가 아닌 거죠. 여기에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앞에서 말했던 비평적 지성이고, 그죠? 비평적 지성. 여기에 속하는 게 뭐예요? 윤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연결성, 즉 윤리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봤으니까 주체성이란 이 주체란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의적인 거, 윤리적인 거, 연결성, 인격, 그죠? 시인의 진실 이런 것이 다 이제 이 속에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죠. 주체성이라는 이 말 속에 주체란 말은 너무나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철학에서도 다양한 철학자들이 이 주체란 용어를 다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어 하나의 용어에 너무 뭡니까? 하나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김종길 비평가의 두 번째 실론집에서는 이 주체성이란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주체성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한 주체와, 그죠? 최근에 뭐 바디우가 말하는 주체와 다 조금씩 달라요. 그 관점에서 우리 시의 당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주체성이라는 이 개념 속에 어떤 카테고리가 들어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관점과 윤리적인 관점, 정의적 관점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윤리적인 관점, 이 정의적 관점을 주체성의 관점이라고까지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부족하다. 왜 이런 걸 강조할까요? 그냥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항상 뭐예요? 한국 시단의 현실에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어트에게 배웠다고 해서 엘리어트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한국 시의 현실에 그죠? 엘리어트의 시 관점을 적용해야 되니까 한국 시의 현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실이란 말과 주체성이란 말과 그죠? 정의적인 관점,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게 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당시 한국 시인들에게 혹은 시단에 그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문학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외국의 철학적인 사상 혹은 또 뭐 다양한 인문학의 공부, 인문학적 공부, 철학, 역사, 뭐 문학 다 포함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용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체적 수용이다, 그죠? 창조적 수용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김종길 비평가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냥 그죠?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거, 한국의 지금 시 현실에 필요한 거 그런 걸 이제 재구성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적인 요소 이외에 정적인 요소, 정의적인 요소, 윤리적인 측면, 주체성의 측면 이런 걸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평론집에서 아주 두드러진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당시 한국 시의 당면 과제를 지적하는 관점입니다. 첫째는 시의 현대성에 대한 반성이에요. 자, 이게 다 비판이에요. 당시 한국 시의 이 모습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거죠.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전반에 횡행했던 시의 현대성이라는 흉영이죠. 흉자가 뭐예요? 악한 어떤 영이죠. 악한 영에 홀려 있는 것 같다. 자, 이 말이 뭐예요? 20세기 전반에 횡행하던 20세기 전반에 바로 이 모더니즘, 현대성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이때 필자는 김종길 자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대시란 정적이기보다는 지적이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 문학 전체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주지주의 문학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게 요즘은 한국 학계에서도 주지주의 문학이라는 것이, 주지주의를 할 때 주로 지적인 면을 많이 가진 문학이라는 거죠. 모더니즘이 주지주의다. 일본에서 먼저 사용했는데 한국에서도 상당히 그걸 따라서 사용했어요. 요즘은 이제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주지주의란 말을. 하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건 맞죠. 모더니즘은 지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적이기보다는 지적이어야 하고, 리듬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해야 하고. 다 앞에 나오는 정적이다, 리듬 이런 것은 다 낭만주의 시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지적이고 이미지를 중시한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죠. 평이하기보다는 난해야 되고, 너무 쉽고 소박하면 그것은 현대시에 좀 미달이죠. 그래서 현대시는 항상 난해성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한국 시에서 모더니즘 시가 발생한 1930년대 이후에 이 난해성 문제는 계속 모더니즘 시와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미래파 시인들이 대거 활동할 때, 그때도 난해성 이 문제가, 그죠?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또한 이론적으로 시와 시인은 별개의 것이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면서도 국적 불명의 시를 써도 좋고, 이 땅의 독자들의 공감은 도외시 되어도 좋다는 투로 생각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걸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진실을 회복하는, 즉 인간이 가진 시 이전에 시인의 어떤 인격적인 면, 윤리적인 면, 정의적인 면, 감성적인 면까지, 그래서 다시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길은 시라는 것은 지정의 모든 정신 능력의 소산이요, 이미지만이 아니라 진술, 운율 등 언어의 전 기능의 유기적인 관련 위에 성립하는 것이며 무의미하게 난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대성 혹은 난해성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실론집과의 변화라고 일단은 볼 수는 있겠죠.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지금 이 논문을 쓰는 주된 초점은 첫 실론집에서도 이미 그런 면이 있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만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모더니즘 시, 엘리어트 이후의 모더니즘 현대시는 이미지 중심으로, 그죠?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묘사해야 된다. 진술이 아니라 묘사다. 그 묘사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로 묘사하고 말하는 것 대신에 보여주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동시대에, 혹은 한국 현대시 전체에서, 혹은 김종길 비평가와 함께 지금 이 활동했던 동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김춘수죠. 그래서 김춘수는 이미지 이론을 많이 제시했고, 끝내는 뭐예요? 서술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로 구분하고, 자기 시는 서술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없는 시를 쓴다. 그죠? 가장 이미지가 투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 의미 부여가 없는
그 이미지 자체의 순수성을 만을 보여주는 시가 되겠죠. 그게 바로 무의미시죠. 김춘수 시인이 추구했던 무의미시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김춘수 공부할 때 살짝 공부했죠. 김춘수 시인이 뭐 아주 뭐 세계 문학에서 독창적으로 그런 시도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걸 시도했던 사람이 프랑스의 발레리, 폴 발레리라는 사람. 명칭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순수시라는 명칭으로 바로 이 비슷한 추구를 했어요. 그리고 사물시라는 또 어떤 운동, 사물시, 그게 비슷해요. 무의미시하고.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없는 그 대상 자체만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김춘수 시인 이후의 한국 시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시적 추구를 한 시인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시인들이 이제 오교원 같은 시인이죠. 또 있습니다. 이승훈 같은 시인. 그리고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시에 대한 명명, 즉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이승훈 시인은 비대상시, 뭐 이렇게 또 자기 시에, 김춘수는 무의미시. 오교원 시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생자를 썼어, 생자. 생자가 뭐예요? 날 이미지라고 표현해서. 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 걸 뭐라 그래요? 회, 그죠? 스시. 그러니까 생선을 구워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탕을 해서 먹거나 찌개 먹지 않고 그 날 것으로 먹는다. 이미지도 날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 이미지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날 이미지라고 표현했어요. 날 이미지. 그 사실은 비슷해요. 그 추구하는 방향성은 비슷한데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물론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세밀하게 연구하면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오교원의 날 이미지시와 이승훈 시인의 비대상시의 차이와 공통점을 연구해 볼 만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석사 논문 대상이 석사 논문 주제가 되기도 하고 박사 논문 주제가 되기도 하고 실제 그런 논문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일종의 그것도 계보죠.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서 의미를 제거한, 시에서 의미를 제거하고 순수한 사물 자체를 추구한 시인들의 계보가 바로 김춘수, 오교원, 이승훈. 또 뭐 그 이후에 또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옆길로 조금 샜습니다만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미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전 기능을 유기적으로 생각해서 시도 쓰고 비평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신비평에서 말하는 시의 유기적 결합과는 구별된다 이랬어요. 자, 이 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비평에서 유기적 결합이란 말은 신비평의 전제는 시인과 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유기적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시인에게 속한 어떤 인격, 진실, 뭐 윤리성, 연결성 이런 것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평에서 얘기하는 유기적 결합은 시의 구성 요소들끼리 리듬과 이미지와 어조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미지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운율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신비평,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접목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지 중심으로 신비평적 관점에서 한 편의 시를 꼼꼼하게 분석하더라도 이것이 이미지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운율과도 연결되어 있고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할 때 유기적 결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비평은. 그런데 지금 김정길 비평가가 유기적 결합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시인과 시의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과 진실과 시의 구성 요소들 사이, 이미지와 인격이, 그죠? 윤리성과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주체도 맥락에 따라 다 다르게 의미가
형성된다는 것처럼 이 유기적 결합이라는 것도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순수와 참여의 이분법 혹은 양분법의 지향입니다. 자, 이것은 뭐 김종길 비평가뿐만 아니라 많은 비평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실제 당시에 문단의 흐름은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죠. 그게 바로 이분법입니다. 한번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일종의 대세를 이루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순수와 참여의 이 대립이 60년대 그 이후까지도 70년대까지도 한국 문학에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을 김종길 비평가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는 비교적 더 순수한 시가 있고 비교적 덜 순수한 시가 있을 뿐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순수하지 않은 시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순수와 참여의 차이는 시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시인이나 비평가의 시의 사회적 기능 내지는 시인의 사회적 임무에 대한 견해의 차이다. 이랬어요. 자, 시적인 차이가 아니고 견해 차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결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든지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어느 편에 서든 간에 독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극단에서 참여를 주장하거나 순수를 주장하는 거 이건 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비판적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차이는 견해의 차이로서 문제되는 만큼 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의 성패는 시 이전의 견해나 의도의 차이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묘하죠? 지금 이 논리 속에는 시의 성패는 시 이전의 견해 차이에는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관점이 여기서 작용하고 있어요? 시인과 시를 분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종길 비평가에 있어서 시인과 시를 분리하느냐 아니면 결합하느냐 같이 생각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게 일관되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차이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것에만 달려 있지 않다. 물론 그것에 어느 정도는 좌우되지만 그것에만 달려 있지 않고 뭐에도 중요하다? 언어. 그죠? 견해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언어로 그것을 수준 높게 시적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또 성패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이유도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지금 기준이 뭡니까? 시와 시인을 완전히 분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의 인격도 중요하고 시인의 견해도 중요한 거죠. 특히 참여냐 순수냐 이 견해도 사실은 이 진실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윤리성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덧붙여 시인에게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으로서 자각과 성실이 있고 시와 시인 및 시의 진실과 시인의 진실이 별개의 것이 아닌 이상. 자, 이 부분 상당히 쉽죠? 어렵지 않죠? 시에도 진실이 있지만 시인에게도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과 언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이라는 것은 시인이 가진 진실에 더 가깝지만 시에도 진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인의 진실과 시의 진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모든 시인은 설사 정도와 방향의 차이는 있을 망정 참여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절충론인데, 그죠?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는 그런 양비론이기도 하고 절충론이기도 한데, 아무튼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길이 제시하는 시의 내용으로서의 진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역시 텍스트에
찾아내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막 혼자서 추측하고 뭐 혼자서 짐작하는 것은 연구가 아닙니다. 연구는 항상 텍스트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비평문에서 김종길 두 번째 실언지 비평문에서 이런 구절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시의 진실과 현실에 있어서의 진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이랬습니다. 시의 진실과 현실의 진실이 가깝다는 겁니다. 한국 시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작품의 화자는 시인 자신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이유는 화자와 시인이 거의 가까이 있다. 물론 이건 100% 정답은 아니죠. 의도적으로 화자를 설정해서, 그죠? 시인과 다른 어떤 성별, 다른 정체성을 가진 화자를 등장시켜서 어떤 특별한 효과를 얻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신의 인격과 다른 인격을 화자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김종길 비평가의 주장은 대체로 한국 시에서는 이 시인과 화자가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화자의 진실은 시인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인의 소재는 주로 그의 생활과 체험에서 얻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생활과 체험에서보다는 시적 언어에 대한 실험의식이나, 자, 이게 바로 실험시입니다. 이 아방가르드, 즉 실험시를 쓰는 시인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거죠. 왜? 현대성이라고 하는 거. 모더니티가 엄청나게 강박관념으로 작용하니까 항상 새로운 걸 써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의해서 실험시를 쓰는 시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종길 비평가가 볼 때는 그게 다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적 언어에 대한 실험의식이나 또 한편으로는 참여 시인들은, 그죠? 순수 시인들은 실험을 하려고 하고 참여 시인들은 사회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순수 시를 쓰는 시인이든 참여 시를 쓰는 시인이든 언어 문제가, 즉 시적 형상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성공할 수 없다. 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당위 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가화는 이제 가짜꽃이죠. 조화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가화라 그랬어요. 또는 프로그램과 포스터 같은 호황되고 공소한 시를 쓰는 소장 시인들이 시단을 사실상 대표하고 있다. 이름 있는 시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그죠? 유명한 시인들이 김종길 비평가가 볼 때는 한쪽에서는 실험의식에 사로잡힌 젊은 시인들, 한쪽에서는 뭡니까? 공허한 어떤 선전 문고 같은 참여시를 쓰는 시인들, 이렇게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종길 시인의 비평은 상당히 그 단어나 개념이나 문장이 자연스럽고 소박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김종길이 현실의 생활과 체험에서 얻어지는 시인의 진실을 중시한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진실이냐? 바로 어디서 진실이 얻어지느냐? 시인은 진실해야 되는데 그 시인의 진실은 정직하고 착하다는 뜻의 진실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진실의 의미가 아니고 현실의 생활과 체험에서 그 진실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체험과 생활에서. 그러면 그러지 못한 시인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예요? 과잉된 실험의식으로 언어 실험을 하는 시인들, 또 과잉된 참여의식으로 선전 문구 같은 시를 쓰는 시인들, 이 양쪽이 다 뭐예요? 진실이 부족한 거지. 양쪽이 다 진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김종길 비평가가 보는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생활과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한국 시단이 실험의식에 사로잡힌 순수시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당위의식에 사로잡힌 참여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남은 시간 동안 요거 공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결성은 역시 시인의 인격에 속하는 것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이겠고, 그죠? 진실에, 언어보다는 진실에 속하는 것인데,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인의 연결성은 우선 인간적 내지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시인이란 자질에 있어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시대는 현대 사회죠. 현대 사회에서는 시인도 최소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정상적인 시민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낭만주의 문학관에서 시인은 특별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영감을 가지고 천재적이고 때로는 광기를 가져서 사회적 어떤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별한 어떤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 현대 시인은 그 시민의 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도 그렇죠. 게다가 그에게는 예술적인 양심과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양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술가의 양심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바로 연결성인데 이것은 거의 언어 이전의 인격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윤리적 측면에 지금 연결성을 말하는 설명의 예술적 양심입니다. 그냥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 그 우리는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양심과 좀 다르죠. 왜?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예술적인 양심이라 그랬어요. 예술적인 양심. 그러니까 예술 행위를 하는 예술가로서의 양심은 보통 시민이 가진 양심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앞에 전제가 시민의 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것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양심과 무관하진 않아요. 완전히 구별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술가의 양심은 조금 더 다른 게 있겠죠. 그리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적인 양심 내지 양식이란 쉽게 말하면 시인의 경우 자기가 쓰는 작품이 의미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내고 무의미한 경우에는 발표를 삼가는 지각입니다. 이거 너무 쉬워 보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은 자기 시가 대단하다고 자부하거든요. 누구든. 그죠? 자기가 쓴 글은 운이 없어서 신춘문예에 떨어졌을 뿐이지, 그죠? 자기 시는 거의 천재의 작품이다. 이런 자부심을 대부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지각을 하기가 이게 의미 있나 무의미하냐, 자기가 쓴 시가 이거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시를 읽게 하고 그 사람의 평가를 들으면 화를 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작품의 가치를 못 알아줬다고 화를 내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시인이 아니고 비평가인데 절대 개인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등지게 되니까요. 이건 옆길로 좀 센 것 같습니다. 시간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